부산 영도는 바다 냄새가 나는 섬입니다. 새벽 5시면 갈매기 울음소리보다 먼저 생선 트럭이 골목을 깨웁니다. 비린 바람이 골목을 타고 올라오고 그 냄새 속에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박성호는 30년 동안 그 냄새와 함께 눈을 떴습니다. 그의 가게 이름은 영도 바다횟집이었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6개, 작은 수조 하나, 낡은 나무 간판. 하지만 성호의 손이 닿은 매운탕 한 그릇이면 손님들은 밥 한 공기를 거뜬히 비웠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성호 씨 집 국물 한 번 먹으면 다른 데 못 간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자랑스럽기보다는 그냥 그 말이 좋았습니다. 성호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방에서 더 많이 말했고 그 말은 칼질 소리와 육수 끓는 소리로 나왔습니다. 손님이 들어오면 고개를 끄덕였고 손님이 나가면 조용히 행주를 들었습니다. 아내 이미선은 그런 남편을 말은 없어도 마음은 큰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말도 그는 조용히 좋아했습니다. 아내의 신장이 나빠진 건 가게를 연 지 15년쯤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엔 피로라 했고 다음엔 빈혈이라 했고 결국엔 투석이라 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병원을 오가는 아내를 보며 성호는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잠들었습니다. 치료비는 조금씩 그러나 끊임없이 늘어났습니다. 그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에 익숙해졌고 그 감각이 당연한 것이 됐습니다. 그러다 코로나가 왔습니다. 테이블이 비었습니다. 하루가 비었고 일주일이 비었고 계절이 비었습니다. 배달을 시작해봤지만 횟집 국물은 배달통 속에서 제맛을 잃었습니다. 지원금을 받았지만 버티기엔 모자랐습니다. 빚은 소리 없이 쌓였습니다. 성호는 밤마다 장부를 펼쳤다 덮었고 덮었다 다시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숫자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술을 닫았습니다. 가게를 정리한 날 그는 수조 속 물을 마지막으로 갈았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닫는 가게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물을 갈았습니다. 묵은 습관처럼 아니면 작별 인사처럼 아내의 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은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성호는 병원 복도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그는 바다를 보지 않았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투자 이야기를 들은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고수익, 단기 회수, 안전한 구조. 그는 원래 그런 말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하루치 벌어 하루치 쓰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3달 뒤 전화가 끊겼습니다. 돈도 끊겼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성호는 울지 않았습니다. 손님을 맞이하듯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였고 밥이 모자라지 않는지 살폈고 국이 식지 않는지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돌아가고 나서야 그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래 아무 소리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슬퍼하면서도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런 데에 돈을 넣었어요? 그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성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 눈빛들이 오래도록 가슴에 박혔습니다. 실망, 원망, 그리고 어쩌면 연민. 그중 어느 것도 그는 받아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해 가을, 그는 영도를 떠났습니다. 새벽 첫 버스였습니다.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 가방 안에는 옷 몇 벌과 아내가
오래 쓰던 레시피 노트 한 권이 있었습니다. 노트 첫 장에는 아내의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당신은 손맛 하나는 최고야. 버스가 영도 다리를 건너는 순간 성호는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바다가 그를 배웅하고 있었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서울은 낯선 냄새가 나는 도시입니다. 매연과 아스팔트, 어디선가 풍겨오는 튀김 냄새와 커피 냄새가 뒤섞인 곳. 부산에서 평생을 살아온 성호에게 서울의 공기는 입에 맞지 않는 음식 같았습니다. 삼키기는 했지만 익숙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처음 찾아간 곳은 영등포 인력사무소였습니다. 새벽 5시 좁은 사무실 앞에는 이미 열댓 명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마다 말이 없었습니다. 담배 연기와 입김이 뒤섞인 채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성호는 그 줄의 끝에 섰습니다. 30년 동안 가게 문을 열던 사람이 이제 누군가 문을 열어주길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생각을 금방 거뒀습니다. 철거 현장에 처음 나간 날 반장은 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2입니다. 반장은 잠시 망설였지만 말없이 장갑을 건넸습니다. 성호는 그 장갑을 받아 꼈습니다. 생선을 손질하고 무거운 냄비를 들어온 손이었지만 쇠파이프를 드는 일은 또 다른 종류의 무게였습니다. 첫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손바닥을 펴보니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물집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다시 장갑을 꼈습니다. 공사장, 새벽 시장하역, 건물 철거. 일은 가리지 않았습니다. 몸이 버텨주는 한나 같고 몸이 말을 안 들으면 하루를 쉬었다가 다시 나갔습니다. 일당을 받으면 고시원 반값을 내고 남은 것으로 빚 이자를 조금씩 갚았습니다. 그것이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밤이 길었습니다. 고시원 방은 누우면 꽉 찼습니다. 천장이 낮았고 벽이 얇았습니다. 옆방에서 누군가 기침을 하면 들렸습니다. 성호는 그 소리들 사이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30년을 함께 잠든 몸은 혼자인 밤에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면 레시피 노트를 꺼냈습니다. 아내의 글씨는 작고 동그랬습니다. 매운탕 육수 비율, 겨울 대구 손질법, 된장찌개에 넣는 멸치 개수. 대단한 비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 써온 메모였습니다. 성호는 그 페이지들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글씨를 따라가다가 덮었습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일찍 왔습니다. 한파가 내려앉았고 일이 끊긴 지 열흘째였습니다. 고시원비가 밀렸고 수중에 남은 돈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역 인근 무료 급식소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성호는 그 줄 앞에 섰습니다. 운동화 코끝을 내려다보며 줄이 줄어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차례가 됐습니다. 봉사자가 국자를 들어 국을 떠주었습니다. 시래기가 들어간 국이었습니다. 쟁반을 받아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마셨습니다. 맛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냥 뚝 하고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성호는 얼른 소매로 닦았습니다. 주변을 보지 않았습니다.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새벽을 열었고 손님 밥상을 책임졌고 가족을 먹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 플라스틱 쟁반 앞에 와서 멈춰 있었습니다. 부산 영도의 횟집이 서울역 급식소로 이어진 길이 너무 멀고 낯설었습니다. 그는 국을 다 마셨습니다. 쟁반을 반납하고 나오는데 급식소 한편에서 봉사자들이 보였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청년 하나가
국자를 들고 웃으면서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가 곧 사라졌습니다. 성우는 찬 바람 속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요리를 할 때 자신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아무리 힘든 날에도 칼을 잡고 육수를 올리면 손이 먼저 알았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만큼은 아직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편의점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수염이 길었고 눈밑이 꺼져 있었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한참 바라보다가 그는 다시 걸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근거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런 생각이 찬바람 속에서 작게 남았습니다. 성우는 코트깃을 세우고 걸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낯선 냄새가 났습니다. 1월이 되었습니다. 한파주의보가 사흘째 이어지던 날, 인력사무소 게시판에는 새 공고가 붙지 않았습니다. 겨울 공사는 줄어드는 법이었고 줄어든 일감은 나이 든 사람부터 먼저 비껴갔습니다. 성우는 새벽 5시에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날이 늘었습니다. 사무소 의자에 앉아 2시간을 기다려도 이름이 불리지 않으면 그는 조용히 일어나 나왔습니다. 그러나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시원비가 또 밀렸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마주칠 때마다 눈을 피했습니다. 성우는 그 눈길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30년 장사를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들을 그는 알았습니다. 통장 잔고는 4,300원이었습니다. 숫자를 확인하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했지만 생각이 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몸이 피로하면 생각도 느려진다는 걸 이 나이에 새삼 알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까 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큰아들은 인천에서 빠듯하게 살았습니다. 딸은 아이가 어렸습니다.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짐이 되는 것보다 이 추위가 차라리 나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다시 급식소를 찾았습니다. 한파가 오면 이 줄이 길어진다는 걸 그는 어느새 알고 있었습니다. 줄 끝에 서서 발을 구르며 기다렸습니다. 귀가 시렸습니다. 모자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짜준 털모자가 집에 있었는데 그 집은 이미 없었습니다. 배식대 안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국 담당 봉사자분이 못 나오셨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긴 줄이 술렁였습니다. 배식대 안에서는 젊은 봉사자들이 당황한 얼굴로 서로를 보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솥 앞에 아무도 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줄에서 나왔습니다. 스스로도 왜 그랬는지 몰랐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봉사 책임자가 잠깐 망설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요리하실 줄 아세요? 평생 했습니다. 성우는 앞치마를 받아둘렀습니다. 솥 안에는 시래기와 된장이 들어간 국이 절반쯤 끓고 있었습니다. 간이 약했습니다. 불 조절이 안 돼 아랫부분이 눌릴 참이었습니다. 그는 불을 줄이고 국자로 천천히 저었습니다. 소금을 조금 더 넣었습니다. 된장을 한 숟가락 풀었습니다. 손이 기억했습니다. 이 감각은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배식이 시작됐습니다. 성우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국을 넉넉하게 담았습니다. 손이 시린 노인이 쟁반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이 오래 귓가에 남았습니다. 배식이 마무리될 무렵이었습니다. 솥바닥에 국물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생선뼈 몇 개와 무, 파가 있었습니다.
버리려고 모아둔 것들이었습니다. 성우는 작은 냄비를 꺼냈습니다. 생선뼈를 헹궈 넣고 물을 썰고 팥뿌리를 다듬었습니다. 불을 올렸습니다. 20분쯤 끓이자 뽀얀 국물이 올라왔습니다. 고춧가루를 조금 풀고 소금 간을 맞췄습니다. 남은 재료로 끓인 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냄새가 났습니다. 제대로 된 냄새가 났습니다. 마침 늦게 들어온 봉사자 청년이 냄비 앞에서 멈췄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차림이었지만 눈빛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는 허락도 없이 국자를 들어 한 모금 떠마셨습니다. 성우는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잠시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내리깔고 국물 맛을 음미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이에요.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어디서 오는 건지 알았습니다. 알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냄비를 내려다봤습니다. 뽀얀 국물이 잔잔하게 끓고 있었습니다. 청년이 다시 말했습니다. 혹시 저한테 시간 조금 내주실 수 있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성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청년의 이름은 한지훈이었습니다. 34. 이 급식소에서 한 달째 봉사를 하고 있었고 동시에 무언가를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름과 연락처만 교환했습니다. 성우는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명함을 꺼내 보았습니다. 한지훈. 작은 글씨로 푸드트럭 운영 준비 중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는 명함을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평생 기대했다가 무너진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국자를 드는 손이 떨리지 않았다는 것을, 낯선 재료로 끓인 국이 맛이 났다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 그 맛을 알아봤다는 것을.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성우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지훈은 사흘 뒤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급식소 앞 작은 분식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지훈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푸드트럭 사업 계획서였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페이지들이었습니다. 원가 계산, 예상 매출, 입지 분석. 부산식 매운탕이랑 회덮밥 전문으로 하려고요. 메뉴는 있는데 손이 없어요. 성우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이 62이에요. 푸드트럭을요? 지우는 가볍지 않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날 국물 한 모금 마시고 결정했어요. 그 마시면 됩니다.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1월의 거리에 사람들이 몸을 웅크리고 걸었습니다. 한참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뒀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와 계획서를 펼쳤습니다. 읽다 보니 밤이 됐습니다. 재료 수급 비용이 낮게 잡혀 있었고 계절 매출 편차를 고려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는 볼펜을 꺼내 여백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획서에 빠진 게 몇 가지 있더군요. 지훈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찾아뵐게요. 2월 초 푸드트럭이 시작됐습니다. 성우는 아내의 노트를 펼쳐놓고 육수 비율을 다시 잡았습니다. 20년 몸에 익은 손맛이었지만 처음으로 숫자로 써두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도록. 사흘째 되던 날 한 여성 손님이 국물을 마시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 같아요. 성우는 뒤돌아서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잠시 가스불을 들여다보는 척했습니다. 불은 잘 타고 있었습니다. 입소문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퍼졌습니다. 방송국 연락이 온 건 그로부터 2달 뒤였습니다.
성우는 사흘을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세상에 나간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실패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생각했습니다. 이미 겪은 일이었습니다. 숨긴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촬영 당일 그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올렸습니다. 카메라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국물이 완성돼야 했습니다. 그것이 순서였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냐고. 성우는 잠시 국자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실패한 게 아니라 잠시 돌아온 것뿐입니다. 준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 핸드폰에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큰아들 성준이었습니다. 아버지, 방송 봤어요. 연락해도 돼요? 성우는 한참 그 문장을 들여다봤습니다. 허락을 구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허락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가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그 짧은 문장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2번 가기 전에 아들이 받았습니다. 한동안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많이 힘드셨죠? 힘들었냐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나도 잘못한 게 있었다.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아들이 울었습니다. 소리를 죽이려 했지만 들렸습니다.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게 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는 레시피 노트를 꺼냈습니다. 안에 글씨가 있는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빈 공간에 처음으로 자신의 글씨를 더했습니다. 2월 육수 비율 조정. 손님 반응 좋음. 아내의 글씨 옆에 나란히 놓인 자신의 글씨였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간판이 올라가던 날 비가 내렸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추적추적 내리는 비였습니다. 성우는 우산도 없이 서서 간판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올려다봤습니다. 미선인의 바다 식당. 하얀 바탕에 검은 글씨였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6글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지만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지훈이 옆으로 왔습니다. 어떠세요? 성우는 잠시 후 짧게 말했습니다. 잘 됐네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지훈은 그 말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가게는 마포구 골목 안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테이블 8개. 주방은 좁았지만 동선이 잘 맞았습니다. 인테리어는 단순했습니다. 나무 테이블, 흰 벽, 작은 액자 하나. 액자 안에는 아내가 쓴 레시피 노트의 첫 장을 확대해 넣었습니다. 당신은 손맛 하나는 최고야. 액자를 걸던 날 성우는 망치를 내려놓고 한동안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이 글씨를 쓰던 날을 기억했습니다. 가게가 잘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냥 그런 말이었는데 그 말이 이렇게 멀리까지 왔습니다. 5월의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은 오후 성준과 딸 성은이 왔습니다. 성은은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3살배기 손녀였습니다. 성우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아이가 문 앞에서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성우는 쪼그려 앉아 눈을 맞췄습니다. 아이는 잠시 보다가 뒤돌아 엄마 다리를 잡았습니다. 성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낯을 좀 가려요. 성우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천천히 하면 됐습니다. 주방에 들어가 밥을 했습니다. 매운탕을 끓이고 가자미 구이를 올리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가족이 둘러앉아 먹는 밥이었습니다. 성준이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어릴 때 먹던 맛이다.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상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원망도 없었고 해명도 없었습니다.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이 이미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성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그때 너무 심한 말 했어요. 성우는 딸을 봤습니다. 나도 못해준 게 많았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고 손녀가 숟가락을 집었다 놓았다 하며 놀았습니다. 아내가 보고 싶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그리움이 아프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가족이 돌아간 저녁, 성우는 혼자 가게에 남았습니다. 솥을 닦고 칼을 정리하고 도마를 씻었습니다. 30년 동안 해온 일이었습니다. 앞치마를 벗어개고 액자를 올려다 봤습니다. 소리 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그러나 그는 웃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혼자 웃었습니다. 인생은 국물 같은 것이라고 성우는 생각했습니다. 센 불에 끓이면 금방 끓어오르지만 금방 식었습니다. 오래 약한 불에 두어야 깊어졌습니다.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시간이 맛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62이었습니다. 횟집을 잃었고 아내를 잃었고 한때 스스로도 잃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서 있었습니다. 작은 가게 불빛 아래 내일 쓸 육수를 생각하며 가게 문을 닫고 나오니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부산 영도의 바람과는 달랐습니다. 바다 냄새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우는 걸으면서 문득 느꼈습니다. 이 바람도 나쁘지 않다고. 어디서든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